부족한 글솜씨이지만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혼을 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적지 않게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들을 보고 겪었는데 요즘 이맘때만 되면 저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어떤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결혼을 하게 된 것에 별 이유는 없었습니다. 요즘 드라마 같은 곳에서 많이 나오는 운명 같은 만남이라던가 그런 것과는 영 연이 없는 여편네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원래 시골에서 사셨고,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시골에서 살다가 20살이 되면서 서울에서 홀로 지내게 된 상황인데, 시골 부모님답게 얼른 결혼해서 애 낳아라 라는 이야기를 귀에 인이 박히도록 하셨습니다. 결혼 같은 거 죽어도 하기 싫다고 소리소리를 지르면서 부모님과 싸운 적도 있었어요. 지금이야 여자들이든 남자들이든 결혼을 안 하거나 늦게 하는 게 보편적이었지만 저 때만 해도 여자가 20 후반이 되어서도 결혼을 안 하면 노처녀 소리 듣기 십상이었거든요. 아정씨는 결혼할 사람은 있어? 그러다가 영영 혼자 늙는 거 아니야? 주변 사람들한테 걱정이랍시고 힐난 어린 농담을 듣는 것도 일상이었습니다. 솔직히 결혼을 하게 된 건 주변 사람들 때문인 게 커요. 저런 헛소리도 결혼하면 더 이상 안 듣겠지 싶은 마음에 본격적으로 결혼할 사람이 있는지 찾아봤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예요. 무뚝뚝하고 예쁜 말이라곤 할 줄도 모르고 처음에는 남편이 너무 무심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남자와는 결혼하면 안 되겠다 싶었지만 그래도 오래 사귀다 보니 그 무심함 속에 어느 정도 다정함이 녹아있긴 하더라고요. 계속 보다 보니 나쁘진 않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애를 하고 있을 무렵 제가 당시 남편과 연애 중인 것을 안 부모님은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하셔서는 아니 그냥 너 잘 지내나 궁금해서 전화 걸었다. 근데 그 남자랑은 언제 결혼할 예정이니? 라며 은근히 결혼을 독촉하곤 했습니다. 말이 제 걱정이지 그냥 제 걱정하는 척하면서 빨리 결혼하라고 권유하는 거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반쯤은 남편에 대한 정과 사랑으로 반쯤은 저에게 결혼을 독촉하는 더러운 세상 때문에 연애 1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집이 넉넉지 않아서 예쁜 드레스를 입지도 못했습니다. 그때야 지금이랑 달리 예식장이랄 것도 그리 화려하지 않았지만 저희는 그런 예식장에서 식을 올릴 만한 처지도 안 됐어요. 그래서 혼인신고만 했습니다. 말이 예인이지 사실 친구나 다름없이 지내오던 터라 한순간에 갑자기 여보자기 하는 부부가 되었다니 실감이 안 나기도 했지만 일단 확실히 결혼을 하고 보니까 왜들 그렇게 저보고 결혼 노래를 불렀는지는 알겠더라고요. 혼자일 때와는 다른 안정감. 집에 와도 나와 평생을 같이 해줄 사람이 있다는 건 진짜 결혼을 하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감정인 것 같았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인생 다 혼자 사는 거라고 해도 결국 정말 내 곁에 아무도 없이 외딴 섬처럼 쓸쓸히 살아야 한다면 너무 외롭고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남편이라는 존재는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동반자와 같으며 마침 제 남편도 살가운 표현은 못하지만 알게 모르게 잘 신경 쓰고 걱정하는 게 눈에 드러나는 사람이었던지라 내심 결혼하길 잘했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요. 처음 결혼을 했을 때는 저나 남편 모두 직장이 서울에 있었기에 서울에서 쭉 살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시골로 가봤자 당시 젊은 사람들이 마땅히 돈을 벌 거리도 없었고요. 남편과 저 각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생활비도 모아 쓰고 남는 용돈 같은 건 집으로 보내기도 하면서 그렇게 개미처럼 일만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여보, 진지하게 할 이야기가 있어.
남편이 평소 그렇게 무거운 표정으로 말을 거는 사람이 아닌데 그날따라 영 표정이 꺼림직하고 어둡더라고요. 무슨 일 있어? 당신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이런 이야기하기 미안한데 우리 시골로 가서 살면 안 될까? 저희 부모님도 그리고 남편 부모님도 모두 시골에서 살고 있었으나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시골살이였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남편이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한 사람은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졌는데 정말 죽다 살아났다고. 일단 본인이 돌보고 있긴 하지만 솔직히 혼자 힘만으로는 벅차다고 말이죠.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일단 저한테 말을 안 한 채 몇 날 며칠을 혼자 고민했던 모양입니다. 왜 나한테 바로 말 안 했어? 당신이나 나나 서울에서 계속 살고 있고 일도 여기서 하고 있는데 나야 그렇다 치지만 당신한테 시골 가서 살자는 이야기하기가 힘들더라. 제가 딱히 시어머니한테 큰 정이 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분이셨고 아들인 남편 챙기면서 늘 제 안부도 물으시던 분이었으며 일단 남편과 가족이 된 이상 시부모님과 남처럼 지낼 수도 없잖아요. 근데 다른 것보다도 저희가 시골에 가서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일자리 때문이라던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시부모님은 시골 중에서도 정말 두메 산골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외진 곳에 사셨거든요. 그나마 저희 부모님은 기차 타고 가면 기차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지만 시부모님은 기차를 타고 그 지역에 내리고도 버스를 탄 뒤 그 버스를 타고도 한참 가서 또 오래 걸어야만 나오는 산속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시골에 가서 사는 것도 다 좋은데 결국 어머니가 나으시려면 우리가 시골에 가서 살 게 아니라 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오셔야 할 것 같아. 당신도 알잖아. 어머님이랑 아버님 사는 곳에 병원은커녕 구멍가게도 30분은 걸어야 나오는 거. 남편한테 시어머니를 우리가 모시고 살자고 이야기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랑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머니 치료를 위해서라도 어머니가 서울에 와서 저희랑 함께 사는 게 나을 것 같다고요. 시아버지는 저의 전화에 반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무리 한 명이어도 시부모랑 사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너무 고맙다. 라며 연거푸 인사를 하셨죠. 그리고 다음날 시아버지는 바로 시어머니와 함께 작은 짐을 꾸려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오셨고 남편이 차를 몰고 마중을 나간 뒤 시부모님을 모셔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사는 곳 근처에 병원이 있으니까 일단 저희랑 같이 바로 거기로 가요.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결과가 썩 좋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 나이가 나이인지라 건강 상태가 나쁜 편이었고 게다가 다른 자질구레한 질병들도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처음 남편과의 결혼 전 상견례 자리에서만 해도 아파 보이시기는 했지만 이 정도로 얼굴이 상하지는 않으셨었는데 직접 그 모습을 보니 참 착잡했습니다. 일단 약을 저으고 두 분을 모시고 다시 집으로 오니 시아버지는 바로 가시겠다며 지갑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만 가볼 테니 잘 부탁한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연락 주렴.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씩 시아버지는 그 먼 곳에서 꼬박꼬박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시아버지는 당시 약초꾼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아픈 뒤로는 약초도 제대로 못 캐시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동안 손해본 거 메꿔야 한다면서 평소보다 더 열심히 약초 일을 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 걱정에 매번 서울행을 결심하는 시아버지가 걱정이 되어 저나 남편이나 좀 쉬시라고 자주 이야기도 드렸지만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이러는 거지. 나도 몸 힘들면 쉴 테니 걱정 말아라. 하면서 언제나 꾸준히 서울에 오셔서는 저희 얼굴을 보고 가셨습니다. 내가 너만 보면 참 고맙고 미안하다. 이렇게 착한데 좋은 집에 시집가서 호강도 못하고 몸져 누운 시어머니 보살피느라 고생하고 그리고는 매번 제 손에 돈다발을 한 뭉치씩 쥐어주면서 계속해서 고맙다, 미안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물론 시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혼자 계실 때 잘못되실 수도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오고 나서부턴 저는 남편과 근무가 겹치지 않는 일을 찾아서 일자리를 옮겼고 사실 집에 와도 시어머니를 돌보는 것 때문에 제대로 쉬는 날이 일주일에 하루가 채 될까 말까 했습니다. 힘들기도 힘들었지만 사지 멀쩡한 나도 이런 상황에서 아픈데 시어머니는 얼마나 힘들까 라는 생각에 버티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셨기에 어느 정도 불평 없이 견딜 수 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시아버지까지 저렇게 마치 본인이 죄인이 된 것 마냥 미안해 하시는데 오히려 그런 시아버지한테 제가 더 미안하더라고요. 솔직히 가만히 앉아서 회사 일하는 것도 힘든데 하루도 쉬지 않고 약초를 캐고 귀하게 모은 돈을 달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올 때마다 덥석덥석 쥐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오히려 저나 남편이라 일하느라 바빠서 어머님한테만 신경 못 써드리는 게 더 죄송한걸요. 그리고 아버님 오실 때마다 매번 이렇게 돈을 주시는데 그것도 너무 죄송스럽고요. 안 주셔도 돼요. 그러나 시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그저 제 손을 한번 굳게 잡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열심히 병원도 다니고 저랑 남편도 나름대로 극진히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점점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나중 가서는 집에서 돌보아 드리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어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어요. 죽은 듯이 잠만 주무시는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참 착잡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죠. 혼잣말처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어머니가 당장 내일이라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건강해지시기를 바랬지만 세상은 참으로도 잔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와 함께 산 지 약 10년이 되던 해 겨울, 시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아파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가 많았지만 가끔 제정신이 돌아오면 제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며느라가가 너무 고생이네 라며 쉰 목소리로 이야기하고는 해주셨는데 이젠 더 이상 그런 시어머니를 만나지 못한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흰천으로 덮인 시어머니의 몸 위에서 엉엉 울다 보니 문득 시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나도 이렇게 슬픈데 아버님은 얼마나 많이 슬프실지. 여보, 아버님에게는 당신이 직접 가서 소식을 알려드리고 모셔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버님 서울까지 오시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만약 어머니 돌아가신 거 알고 올라오면 굉장히 힘드실 거야. 제 말에 남편은 바로 차를 몰고 아버님이 홀로 살고 계시는 시골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꼬박 몇 시간이 지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초췌한 얼굴의 시아버지가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신 채 그저 시어머니만 조용히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아버님, 이제 약초일 정리하고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건 어때요? 홀로 남은 시아버지가 걱정스러워서 시어머니의 장례식장이 끝나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지만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아버님, 혹시 저희가 불편해할까봐 그러시는 거면 저희 괜찮아요. 아버님 곁에 있고 싶어요. 네? 그러자 아버님은 오히려 굳은 얼굴로 앞으로 7년간 나는 찾지 말아라 하고 저희 집을 나갔습니다. 그냥 해보신 말씀일 거라고 생각해도 정말 그 이후로 시아버지는 땅으로 꺼졌는지 하늘로 솟았는지 저나 남편이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지를 않았어요. 그나마 시아버지의 생사를 알 수 있는 것은 주기적으로 배달되는 약초와 농산물 뿐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어디 계시냐고, 왜 이렇게 저희를 걱정시키냐고 여쭙고 싶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나마 소식을 전해오는 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저나 남편은 그저 같은 곳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래도 부모님이기에 저보다 더 걱정이 많이 됐을 겁니다. 원래 그런 표정을 쉽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닌데 가끔 술도 마시고 누구보다 우울한 표정으로 조용히 방에 들어가 있는 일이 많아졌어요. 가끔은 그저 멀리서 지켜만 봤지만 너무 힘들어 보일 때는 조용히 다가가서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아버님은 아마 나는 물론이고 당신보다도 더 힘드실 거야. 오래 함께 해온 아내가 갑작스럽게 하늘나라에 가게 된 거니까. 나도 아버님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라질 줄은 몰라서 걱정도 되고 당황스럽지만 아버님은 분명 잘 살고 있으실 거야. 그리고 나중에 건강하게 다시 나타나실 거고. 휴, 그래, 알겠어. 나도 그리 생각해야지. 설마 나쁜 일이야 있겠어. 물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당연히 시아버지 나이를 생각하면 사실 좋지 않은 생각이 먼저 들긴 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언제나 건강했던 시아버지인 만큼 그때 말했던 7년이 지나면 정말 누구보다 환한 얼굴로 다시 저희 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나도 시아버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바빠서 그런 걸 거라고 생각해도 언젠가부터는 매달 한두 번씩 배달이 오던 약초와 농산물들도 뚝 끊겼습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싶어도 아예 소식 자체가 끊기다 보니 자연스레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저도 남편도 여러 방면으로 수소문을 해보고 심지어는 경찰에까지 신고를 했으나 반년이 넘도록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8년째가 되기 직전 드디어 시아버지가 저희 집에 나타났습니다. 처음 시아버지를 보았을 때는 마치 귀신을 보는 것처럼 너무 놀랐어요. 아버님, 대체 어디 있다가 이제 오신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가끔 농산물이나 약초만 보내시고. 그래, 내 걱정 많이 했지? 미안하다. 건강해 보여 다행이구나. 나도 많이 보고 싶었다. 그새 시아버지는 고생을 많이 했는지 마치 투병 중이었던 시어머니처럼 앙상한 몰골이었습니다. 야근 중이던 남편에게 전화를 하여 아버님이 돌아왔다고 빨리 오라고 전하니 남편은 제 전화를 받은 지 1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요새 남편 몸이 안 좋은 듯하여 일부러 맛있는 거 차려주려고 신선한 해물에 소고기까지 사놓았는데
딱 아버님이 타이밍 좋게 돌아오셔서 겸사겸사 귀환에 대한 축하 파티를 열고자 저는 주방에 가서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빠, 뭐하고 지내신 거예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아프기는 그냥 계속 약초 캐는 일을 했다. 그걸 해야 잡생각도 안 들고 그나마 살아갈 기운이 났거든. 아휴, 그러시면 잠깐 들리시기라도 하시지. 남편의 물음에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약초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를 갑작스럽게 잃은 것 때문에 마음을 정리할 겸 오래 혼자 있고 싶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순간 너무 바쁘게 일에 치여 살아 잊고 있던 시어머니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조금 처진 분위기로 밥을 먹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영 숟가락을 잘 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켜보고 있다. 아버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 내일 병원 한번 가봐요. 가서 영양제라도 맞으면 좀 나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시아버지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내가 병원을 왜 가? 안 가도 된다. 허튼데 돈 쓰지 마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 번도 시아버지가 언성을 높인 적이 없어 저나 남편 모두 놀라가지고 아버님을 보는데 아버님 이마 한편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뭔가 이상해서 아버님, 지금 이럴 게 아니라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여보, 나가서 차 빼와. 라고 어떻게든 시아버지를 일으키려는데 절대로 안 가겠다면서 너무도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귀가 아플 정도로 소리를 지르시는 걸 남편이 간신히 모셔서는 병원에 가는데 시아버지는 그때부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딱히 눈치가 있는 편은 아니지만 그때는 누가 봐도 시아버지가 뭔가 숨기는 것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님, 저희한테 말 안 하신 게 있다면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운을 띄우고도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던 아버님은 길고 긴 침묵 끝에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이미 2개월쯤 전에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그 검사 결과에서 대장암 판정을 받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고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정하시던 분이 얼굴 못 본 새에 갑자기 시한부가 되었다니.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정말 갑자기 머리에 누가 망치로 둔탁하게 내려치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좀 더 속도를 내서 병원에 향했고 다시 한번 검사를 받으면서 혹시나 모를 기적을 꿈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긴 했지만 그 이후로부터 긴 시간 동안 시아버지 걱정을 하면서 살았는데 정말 오랜만에 다시 만나자마자 또 영영 이별을 할 수도 있다는 게 믿기지도 않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상상만 해도 속이 답답했습니다. 그저 초조한 마음으로 시아버지 곁에 서서 의사 선생님의 말을 기다리는데 1분이 1000년과 같았습니다. 상태가 안 좋으셔서 바로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겠지만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시아버지는 그럴 줄 알았다는 얼굴로 묵묵한데 저는 갑자기 눈물이 터져 그 작은 진료실이 떠나가라 엉엉 울었어요. 시아버지는 가장 힘드실 텐데도 우는 저를 달래며 괜찮다, 괜찮다 아가야. 나는 살 만큼 살았어. 울지 말아라 하셨지요. 아버님, 얼른 입원해요. 오늘 보니까 걷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데 더 늦기 전에 수술 받고 하면 나으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시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돌연 저와 남편에게 내가 살던 집에 가야 한다. 더 늦으면 안 돼.
라며 그 늦은 저녁에 갑자기 고향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저와 남편은 만류했죠. 사시던 곳과 서울이 너무도 멀기에 지금 시아버지의 상태로는 너무 고된 시간이 될 것임이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저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면서 내 마지막 소원이다. 내가 그곳에 놔두고 온 게 있어. 너희한테 꼭 전해줘야 할 물건이라 같이 가야 한다. 다녀오면 내 아무 말 없이 입원하고 치료받으마. 라며 간절한 얼굴로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물건인지 저희는 알 길이 없었지만 시아버지가 너무도 간곡히 부탁하셨기 때문에 결국 하는 수 없이 병원에서 나와 차를 몰고 셋이 함께 시아버지가 살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나마 차가 막히지 않아 다행이었지만 무려 6시간이 넘는 대장정이었어요. 오랜 시간 차를 타느라 시아버지 안색이 실시간으로 안 좋아졌기에 남편은 종종 휴게소에 들려 쉬면서도 다시 차를 몰 때면 최대한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운전을 한 끝에 드디어 시아버지가 사시던 곳 근처 산에 도착했어요. 남편은 차를 대충 주차한 뒤 시아버지를 업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그렇게 오르니 거의 쓰러질 것 같은 낡고 허름한 집이 보이더라고요. 당장 허물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곳에 시아버지가 생활했던 흔적이 보이는데 순간 눈물이 나는 걸 참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조용히 본인의 짐을 정리하더니 저와 남편에게 집 천장을 뜯어봐라. 어차피 이제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도 없으니 원래 너희에게 주려던 걸 줘야지. 라며 무슨 두꺼운 꼬챙이 하나를 넘겨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남편은 자기 머리 위 천장에 꼬챙이를 꽂고 이리저리 뜯어냈습니다. 삭은 나무로 만들어진 천장이기에 천장은 금세 힘없이 부서져서는 바닥으로 우수수 그 잔해를 쏟아냈습니다. 근데 쏟아진 것은 나무 잔해뿐만이 아니었어요. 대체 얼마인지도 모를 현금 다발들이 땅바닥으로 묵직하게 툭툭 떨어졌습니다. 깜짝 놀라 아버님, 이게 다 무슨 돈이에요? 라며 물었지만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잣말처럼 그래,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이건 주고 죽어야지. 이거 못 주고 갔으면 어쩔 뻔했어. 라며 방 한켠에 놓아져 있는 큰 가방에 돈을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시아버지는 그동안 약초 일을 하면서 모아둔 돈을 늘 천장에 넣어두고 사셨던 겁니다. 종종 남편이 통장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 거기다 돈을 모으라고 해도 나는 돈은 늘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던 분이라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른 곳도 아니고 천장에 이토록 많은 돈을 숨겨뒀다니. 시아버지 행동에서 이미 떠날 준비를 하는 분의 흔적이 보여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 돈 못 받는다고 빨리 병원 가서 치료받고 셋이 행복하게 잘 살자고 이야기했지만 시아버지는 그저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뇌리에서 떠나진 않는데요. 내 살아생전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난 게 큰 복이다, 복이야. 아버님, 내가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했다고 이런 며느리를 주신 건지. 내 네 시어머니를 만나면 네 안부 꼭 전해주마. 그렇게 어영부영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을 챙기고 착잡한 마음으로 서울에 돌아와 바로 이번 수속을 밟았지만 시아버지는 마치 자신의 마지막 수건을 마쳤으니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는 듯 조금씩 죽음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가에 바람을 맞고 싶다고 하여 잠깐 창문을 연 사이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딱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가시고 난 후 장례식장에서도 시아버지의 생각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보다 자상하고 따뜻하셨던 시아버지. 저희를 위해 그 힘든 일을 하시며 돈을 모으신 아버님.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유산처럼 남겨주신 돈은 무려 3억이나 되었죠. 일평생을 약초꾼으로 사시면서 자식에게 남겨주려고 돈을 모으셨던 시아버지. 아마 시어머니 살아계실 적에 서울 올 때마다 주시던 돈다발도 그 돈에서 하나하나 꺼내서 주셨던 모양입니다.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돈 덕분에 저희 자식들 결혼도 시키고 작은 딸은 유학도 보내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가끔 이렇게 가만히 앉아 여유로이 시간을 보낼 때면 인자하게 웃으시던 시아버지 얼굴이 생각나네요. 이젠 다시는 볼 수 없는 얼굴인지라 너무도 그립지만 저 하늘나라에서 시어머니랑 같이 오순도순 사실 거라고 상상하면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날이 많이 풀렸으니 며칠 뒤에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 시어머니 산소에 다녀오려고 해요. 요새 시국이 시국인지라 한동안 오래 못 가서 그런지 두 분 생각이 더 자주 나고 그랬는데 가서 오랜만에 인사를 드려야죠. 너무 그리운 시부모님, 가끔씩이나마 두 분이 저희 부부 꿈에라도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행복하세요.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왔는데요. 두 번째 사연은 가족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 듬뿍 느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조금 독특한 점은 우리 사연자분이 첫째 따님을 입양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들으러 가볼게요. 한평생 세상을 살면서 좋은 일, 나쁜 일, 행복한 일, 불행한 일, 슬픈 일, 화나는 일 등등 많고도 많은 것이 인생이라지만 저는 오늘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펜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막장 드라마가 유행이라고 하고 또 뉴스를 보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지만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네요. 혹시나 지금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희망과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지내시다 보면 반드시 웃을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60대 남성으로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습니다. 작은 딸은 우리 부부의 친자식이고 큰 딸은 입양을 했어요. 사실 우리 부부에게는 입양 계획이 전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20대 때 결혼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도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또 아직 세상 경험도 없고 어린 나이였고 더군다나 자식을 키워본 경험도 없는데 입양이라는 것은 우리와는 동떨어진 남의 나라 이야기였죠. 그런데 하루는 미국에 계신 저희 형님한테 국제 우편으로 편지가 왔는데 아이를 못 갖는 불임 판정을 받았다면서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깊은 고민과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희 집은 대대로 내려오는 종갓집으로 특히나 형님은 장남이기 때문에 그 당시 어르신들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했죠. 저희 어머니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갖은 시집살이에 고된 구박을 받다가 딸만 셋을 낳고 거의 쫓겨나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서 태어난 것이 저희 형님이었습니다. 같은 아들이었지만 저보다도 5살 위인 형님은 훨씬 집안의 기대와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독차지하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없는 형편에도 대학 공부에 미국 유학까지 떠났다. 거기서 알게 된 형수님과 결혼을 하신 거였어요.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 계속 아이가 생기지 않자 급기야 저희 어머니는 이혼을 하고 재혼하라는 말까지 나오던 상황에서 미국에 있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형수님은 멀쩡한데 형님이 몸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갖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시험관 아기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드물었고 만약에 한다고 해도 머나먼 이국 땅에서 그때 당시 수천만 원의 비용이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배를 타고 온 국제 우편에 쓰여 있는 내용을 받아본 저와 아내는 큰 충격에 빠졌지요. 형님과 형수님을 자주 보진 못했지만 제게는 당연히 언제나 잘해주던 하늘 같은 형님이었고 형수님도 참 착하고 좋으신 분이었는데 아이를 못 갖는다고 이혼은 안 될 말이었어요. 계속 고민을 하던 우리 네 사람은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내에 있는 입양기관에 알아봐서 어른들 몰래 아이를 입양한 후에 친아이처럼 키우는 것이었죠. 요새야 사회적으로 연예인들이나 일반인들도 공개 입양을 감추지 않고 아이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해주는 열린 분위기지만 7, 80년대만 해도 입양은 엄청난 출생의 비밀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집은 종갓집 장남의 출생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1급 비밀로 해야만 했고요. 제 아내가 국내 입양기관에 직접 가서 알아보고 관련된 서류도 몰래 준비하면서 태어난 지 100일 정도 된 여자 아기를 미국에 계신 형님에게 입양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서 봤었는데 방긋방긋 잘 웃고 통통하고 건강한 아기였어요. 몇 달이나 준비를 해서 각종 문서와 수속도 마치고 이제 함께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앞불싸 갑자기 입양기관에서 전화 한 통이 왔는데 엄청난 소식이었습니다. 갑자기 해외로 지정 입양이 못하게 되어서 아기를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저와 아내는 충격에 빠져서 바로 국제전화로 미국 형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형님도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냐며 형수님과 함께 펑펑 우시더라고요. 세상 일이라는 것이 참 묘하게 돌아가죠. 신혼부부였던 저와 아내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100일 된 여자 아기의 입양은 물거품처럼 없던 일이 되어버렸는데 아내와 제가 아기 얼굴이라도 안 봤으면 혹시 또 어떻게 되었을진 모르겠는데 자꾸만 그 갓난이 젖먹이가 머릿속으로 뱅뱅뱅 아른아른 거리는 것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그 아기는 법이든 뭐든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도 올 수 없게 되었으니 2번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가엾습니까? 역시 아내도 저와 같은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 여자 아기를 우리라도 키우겠다고요. 25, 26 젊은 부부였고 아직 우리에게도 아기가 없던 신혼이었는데 도저히 그 갓난아이를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연으로 우리 큰딸은 저희에게 우연처럼 운명처럼 와주었고 다음 해에 아내도 임신을 하면서 2 딸아이를 키우는 가족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참 웃긴 것이 애초에 처음 입양을 원했던 형님 부부는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있어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건강한 사내 아기를 낳아서 어르신들에게 더 이상 문제될 일이 없었답니다. 그 뒤로도 형수는 임신을 해서 아들만 2을 키웠으니 참 사람 일이라는 게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아무튼 저희 부부는 2년 터울인 자매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선에서 모든 것은 다 해주었고 사랑도 듬뿍 주었지요. 아내는 임신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는 입양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님이야 계속 미국에 있으면서 볼 수가 없었지만
저희 부부는 이미 몇 차례나 시골에 갔었기 때문에 갑자기 100일 된 아기를 저희 아기라고 숨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어른들은 큰딸이 입양하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무조건 비밀로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오직 두 딸들만 이 사실을 20살이 지나도록 모르고 있었어요. 어쩌면 첫째 딸은 엄마를 쏙 닮고 막내딸은 아빠를 쏙 빼다 박았대. 신기해라. 천만 다행히도 주변 사람들이나 친척들이 봐도 큰딸과 아내 얼굴은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었어요. 외형적으로, 외모적으로 겉에서 봤을 때 다른 부분은 커갈수록 큰딸이 키가 매우 큰 편이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집안이나 아내 쪽도 거의 전부 키가 160cm 언저리거나 그 아래인데 큰딸은 중학교 때부터 170cm가 넘었습니다. 우리는 6.25 때 돌아가신 작은 할아버지랑 외삼촌들이 키가 컸다면서 없는 사람을 닮은 거라는 핑계를 대었죠. 키만 빼고는 특별히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생김새가 우리 셋과 생판 다르게 생겼다면 커가면서 사춘기도 되면서 딸들도 남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을 텐데 마음으로 가슴으로 더 신경을 써서 키운 자식이라 그런지 외모나 성격도 점점 저희를 닮아가더라고요. 신기하죠? 오히려 친딸인 둘째가 더 속을 썩이고 우리와 성격이 다를 지경이었습니다. 양가 집안 모두 성격이 내성적이고 밖으로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격인데 둘째 딸은 상당히 외향적이고 밖에 나가서 노는 것을 좋아하고 친구도 많고 성격도 괄괄했습니다. 언니는 저렇게 얌전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아휴, 언니 하는 거 반만 닮으면 걱정이 없을 텐데. 중고등학교 때에는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도 들은 것 같더라고요. 아내와 저도 자매라면 을의 딸들을 비교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는 입양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비교의 말은 일절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경 쓴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나중에 들었어요. 입양한 자식과 친자식을 함께 돌본다는 것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였답니다. 저희는 그나마도 아기가 아주 어렸을 때 왔고 친자식보다 먼저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첫 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가 되면서 키운 정이 더 특별할 수도 있었고 반대로 그랬기 때문에 처음이라 시행착오가 더 많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가족에게 엄청난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함께 교회에 다니는데 성인이 된 이후부터 기독교를 선택하고 믿었던 저와 아내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대학에 2번 연속 떨어져서 삼수생이었던 작은 딸이 세상을 등지려 나쁜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듣기만 해도 놀라운데 저희는 오죽 놀랐겠습니까?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거리고 숨쉬기조차 힘이 드네요. 작은 딸은 겉으로 봤을 때 전혀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무슨 말이든 전부 터놓고 얘기하고 아내와 저 역시도 다정다감한 부모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만하면 누구보다 화목한 가정을 읽었다고 나름대로 아내와 자부심까지 느끼고 있었는데 작은 딸이 그런 나쁜 마음을 먹었다니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겉으로 봤던 가족의 모습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심각하게 자괴감과 괴로움,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수면제를 다량 복용한 작은 딸을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이 바로 저희 큰딸이었습니다. 그날도 일요일이어서 아내와 저는 일찍 교회로 향했고 딸들도 예배 시간에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속한 모임이 있어서 저와 아내는 늦게 집에 도착할 예정이었죠.
의대에 다니던 큰딸은 원래도 바쁜 아이라 예배만 보고 바로 학교로 실습을 하러 갈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집에 일찍 가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전날 밤 꿈에 동생이 나왔는데 안개가 자욱한 강에서 혼자 나룻배 같은 조각배를 타고 작은 딸이 그 강을 건너 저편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만난 작은 딸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유난히 동생이 기운이 없어 보였다는군요. 그때쯤 큰딸은 의대 공부로 바빠 거의 매일을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었는데 작은 딸이 걱정이 되어서 집에 일찍 들어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령아, 미령아, 얘가 왜 이래? 미령아! 집에 아무도 없을 줄 알고 들어간 큰딸은 화장실에서 약을 먹고 쓰러져 있는 둘째 딸을 발견했습니다. 그 화장실은 변기가 고장이 나서 평소에는 쓰지 않던 화장실이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큰딸은 딱 그날 그 시간에 집으로 갔으며 또 그 화장실에서 동생을 발견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우연이자 운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딸은 의식이 없었고 큰 딸은 119에 신고해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갔습니다. 저와 아내는 교회 모임에 참여해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문득 휴대폰을 보니 부재중 전화가 23통이 와 있었습니다. 혜령아, 무슨 일이야? 웬 전화를 이렇게 많이 했어? 아빠, 지금 빨리 여기 병원으로 오세요. 왜? 어디 다쳤어? 네가 다친 거야? 얼마큼 아픈 건데? 무슨 일인데? 내가 아니라 미령이가. 일단 얼른 와서 얘기해요. 저와 아내는 외투도 제대로 걸치지 못하고 버선발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작은 딸은 위세척을 하려고 응급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그때까지도 작은 애가 일부러 제 손으로 약을 한 움큼이나 먹었을 거라곤 전혀 상상도 하지 않았고 뭔가 독극물 같은 것이 실수로 몸 안에 잘못 들어간 줄로만 알았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온 의사 말로는 조금만 자칫 잘못해서 시간이 더 지났으면 위험할 수도 있었다고. 그나마 빨리 발견을 해서 위세척으로 약물을 다 깨끗하게 비워냈다고 하더라고요. 수면제 성분이 과다 복용으로 나왔는데 혹시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수면제요? 아니, 우리 미령이가요? 그렇다면 저 애가 수면제를 많이 먹었다는 건가요? 세상에. 환자 깨어나시면 너무 다그치지 마시고 잘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심리 상담도 함께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부부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충격을 받아서 아무런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멀어지는 의사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까지의 인생이 완전히 조각나는 듯 하더군요. 옆에 있던 아내 역시 말할 것도 없었고요. 딸아이는 위색척을 하고 나서도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못 찾고 있다가 3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드디어 일반 병동으로 옮긴 후에 눈을 뜨고 저희를 보더니 눈물이 한 방울 주르륵 흐르는데 저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만 같았죠. 왜 우리 작은 딸이 그런 나쁜 생각을 했을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자식 키우는 데는 정말이지 정답이 없더라고요. 엄마, 아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이가 의식을 차리고 제일 먼저 한 말이었습니다. 다 갈라져가는 목소리로 겨우 저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빠로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왜 그랬냐고 고래고래 화를 내며 소리라도 실컷 질러야 할지 아니면 이렇게라도 다시 살아줘서 고맙다고 해야 할지 어떤 감정이 들어야 되는 건지 도무지 정답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실 내에는 조용한 정적만이 흐르고
작은 딸과 아내는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거운 침묵을 깨고 큰딸이 먼저 입을 열더군요. 미령아, 내가 먼저 발견했어. 그동안 너랑은 서로 못하는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 뭐가 힘들었던 건데? 언니가 잠깐 공부한다고 바빠서 너를 잘 돌보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 언니, 말해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야 도와주지. 그래.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딸? 엄마한테 조금씩이라도 얘기해 줄 수 있어? 엄마는 너무 놀라서 이제까지 잠 한숨을 못 잤어.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냥 삼수하는 것도 힘들고 언니처럼 나는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내 인생 전체가 실수고 쓰레기인 것만 같았어. 나는 언니에 비해 뭐든 부족한 애니까. 어차피 이렇게 공부해봤자 답도 안 나오는데 그냥 죽는 게 유일한 해답 같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작은 딸의 말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힘들어할 줄, 그리고 언니와 비교하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간의 제 무지가 너무도 한탄스러웠습니다. 왜 진작 눈치채지 못해 이런 일을 만든 건지, 아이의 마음을 보듬어주지 못한 부모는 절대 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지만, 제가 딱 그 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큰딸이 그 말을 듣더니 작은애에게 버럭 화를 내는 거였습니다. 바보야! 네가 죽기는 왜 죽어?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는 입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해주시는 거라고. 뭐?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지금 언니가 하는 말,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너... 저와 아내는 물론 친척, 친지들까지 20년이 넘도록 모두들 잘 속여왔다고 생각했는데 큰딸이 입양 사실을 알고 있었다니요. 작은 딸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모두는 두 번째로 또 한 번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작은 딸은 말하기가 힘들었는지 다시 의식을 잃었고 급하게 온 간호사는 안정제를 주사해서 환자를 재우더군요. 너 알고 있었니? 언제부터 알았어?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딸의 병실을 낳은 우리 셋은 정신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울면서 큰딸을 붙잡고 절규했죠. 지나가던 환자들, 의사, 간호사가 모두 쳐다보는데 저는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못하고 상황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딸은 담담하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가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봐도 나만 키도 크고 다르잖아. 이사했을 때 서류도 봤어. 뭐? 응, 알고 있었어. 조금 충격받긴 했지만 나 괜찮았어. 세상에, 맙소사. 큰딸이 고1 때라면 7년 동안이나 입양 사실을 알고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우리 나름대로는 완전 범죄 아닌 완전 범죄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큰딸은 그 예민한 사춘기 때부터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휴게실로 가서 큰딸로부터 알고 있는 모든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는 사실을 말해야 된다는 생각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큰딸은 어느 정도 상황을 알고 있더군요. 이미 입양 기간에 자신이 입양하게 된 경위를 다 찾아봤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인이 되면 본인에게는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큰딸은 이제 괜찮다면서 미령이에게도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알려줘야 한다면서 자신보다는 동생을 더 신경 썼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저는 두 딸 모두가 안쓰럽고
듣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좀 더 일찍 모든 것을 말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작은 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후회도 들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벌어진 것이었고 앞으로의 미래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들이 지나고 다음 날 완전히 의식을 되찾은 둘째 딸과 함께 우리 넷은 또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작은 딸도 충분히 궁금한 문제이고 자기 일이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고 침착하게 모든 것을 말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숨겨진 이야기를 모두 들은 둘째 딸은 다시 한번 흐느끼면서 언니를 찾더군요. 언니 내가 잘못했어. 내 생각이 짧았어. 언니 다시는 안 그럴게. 아니야. 언니도 미안해. 언니가 조금 더 너를 살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도 다시는 그러지 마. 나랑 약속하는 거야, 이거. 알았지? 알았어. 약속할게, 언니. 걱정시켜서 미안해. 공부는 언니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을 하면서 두 딸은 서로를 소중히 껴안고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어요. 저와 아내 역시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만 외톨이라고 생각했던 둘째. 그리고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내색 한번 하지 않고 항상 묵묵히 최선을 다했던 첫째. 그 둘을 생각하니까 부모인 저희의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한 집안의 가정으로서, 아버지로서 다시 이성을 차리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자, 됐다. 모두 다 건강하면 된 거야. 전부 괜찮으면 된 거야. 그렇지? 앞으로 잘 사면 돼. 그만 울자. 뚝. 네, 아빠. 우리 그만 울자. 이제 울 일도 안 생겼잖아. 그치? 그때 이후 우리는 두 번 다시 입양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다시 이전처럼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물론 작은 딸이 한번 그런 마음을 먹었던 이상 계속 주의 깊게 지켜보았어요. 계속 작은 딸의 마음을 챙겨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큰 딸이 들어주고 하면서 말이죠. 특히나 작은 딸과 큰 딸 모두 서로에 대한 자매애와 우애가 훨씬 더 깊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언니도 그간 혼자만 이 비밀 모르는 척 해오느라 힘들었겠다. 나한테라도 말하지. 아니야. 입양을 하는 거 알았어도 엄마 아빠가 나 사랑해주고 너가 날 언니로 받아주니까 그걸로도 만족했어. 전혀 힘들지 않았어. 역시 우리 언니야. 언니 고마워. 내 아픔 모른 척 하지 않아줘서. 그리고 나도 언니한테 앞으로 더 잘할게. 둘은 가끔씩 밤에 저런 대화를 도란도란 나누곤 했습니다. 또 너무나 좋은 소식이 생겼어요. 큰딸이 작은딸의 공부를 많이 봐주었는데 그 덕인지 그해 작은딸은 원하던 대학, 원하던 학과에 당당하게 입학한 거였죠. 엄마, 아빠, 언니 나 합격했어. 정말? 진짜? 그 소식에 저희 가족 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특히 도와줬던 큰딸이 눈물까지 흘려가며 기뻐하더라고요. 우리 동생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면서요. 그날 가족들과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작은딸의 합격 소식을 축하했는데 아직도 그날의 행복했던 기억이 선명하네요. 그 큰딸 역시 의사가 되기 위한 순서를 착착 밟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나이를 먹고 생각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입양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밝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세상이 정말 달라졌구나. 시대가 좋아졌구나. 그리고 우리도 좀 더 오픈된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겠다고 깨달았습니다.
현재는 두 딸 모두 시집을 가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또 한 번 큰딸이 우리 가족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바로 제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큰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진료 보는 것부터 크고 작은 뒤치다꺼리와 회복까지 하는데 큰딸이 엄청난 힘이 되어준 것입니다. 심적인 것만 아니라 자신이 잘 아는 병원과 의사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병원비도 최대한 낮춰주었고 일부를 보태기까지 하더라고요. 작은 딸 역시 건강이 최고라면서 곁에서 저를 항상 응원해주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는 언제나 언니와 함께 의논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든든한 자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세상을 떠나고 없어진 다음에라도 세 여자들이 지금처럼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지내기를 바랄 뿐이고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부부는 두 사위와 손주들에게도 똑같이 대하고 상속 문제 역시 모든 것을 절반으로 정확하게 나눠줄 생각입니다. 혹시라도 입양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와 아내는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입양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끈끈한 울타리로 묶여진다면 입양은 큰 어려움이 아니라 생각해요. 오히려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가정을 선물해 주는 것이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볼 만한 가치가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친딸과 데려온 딸을 똑같이 대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저 역시 정말로 100% 똑같이 대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희 딸들이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히 이야기하건대 낳은 정보다는 키운 정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희의 이런 꿈을 실현시켜준 너무도 잘 성장해준 아이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했다고 해도 아이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행여나 엇나가거나 비뚤어진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깨져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을 믿었더니 믿는 만큼 좋은 사람으로 자라주었고 저보다 더 큰 어른으로 성숙해 갔습니다. 큰딸에게 너무나 고맙습니다. 물론 작은 딸도 마찬가지로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 이 비밀을 같이 유지하고 지키느라 고생했을 아내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네요. 아내가 없었다면 애초에 입양이라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이 3명의 여자들은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사람들, 제 가족들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을 사랑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연입니다. 저는 드라마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고 신선했어요. 거기다가 우리 사연자분의 마음이 너무 훈훈하셔서 또 한 번 감동적이기까지 했는데요. 자,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으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남성입니다. 저에게 꿈만 같은 일이 생겨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아직 많은 날들을 살아보진 않았지만 제 인생도 참 파란만장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특별히 신체적으로 아픈 곳은 없었지만 성격은 상당히 내성적이고 소심한 편이었습니다. 5살 때 욕조에서 놀다가 잠깐 물에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유독 성격이 얌전해지고 소극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저의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 엄마는 태권도 학원에도 저를 보내고
웅변 학원도 다녀봤지만 모두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을 싫어하게 되는 악효과만 나왔죠. 그렇다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학교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게 지냈고, 저는 만화가가 꿈이어서 주로 만화책이나 책을 보며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중학교 때는 애니메이션 특활반에서 활동하면서 나름대로 만화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지냈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던 것을 시작으로 제 성격은 다시 내성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학교 체육 시간이었는데요. 운동장에서 이어 달리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저를 괴롭히던 친구가 점점 달려오자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면서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119 구급차까지 와서 병원에 실려갔더니 신체적으로 크게 이상은 없는데 공황 발작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후에는 그나마 있던 친구들과도 더욱 소원해졌고 저는 외톨이가 되어갔죠. 그리고 점점 더 만화에만 빠져들어서 쉬는 시간에도 혼자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보면서 조용히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일은 제가 19살 때인 고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가고 싶었던 만화학과가 있는 대학교에 진학하고 싶어 집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입시 미술학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넉넉하진 않은 형편이었지만 소심한 아들이 유일하게 하고 싶고 흥미를 가지는 일이 바로 애니메이션과 만화, 그림 관련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시면서 저를 입시 미술학원에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매일 학원에 가는 것은 빠듯해서 주로 주말반을 다니면서 실기 미술을 배우고 평일에는 학교 끝나고 집에서 그림 연습을 하고 학교 성적이나 수능 시험도 최대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날도 주말이었는데 학원을 가기 위해 새벽에 일찍 버스 정류장에 나와 있었어요.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던 10월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미술학원은 24시간 개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에서는 약간 유명한 학원이었고 근처에 자취하는 미대 재수생, 삼수생들도 있었고 실기시험이 다가오면 거의 학원에서 자는 학생들까지도 있을 정도였죠. 저도 아침 일찍 첫 차를 타고 학원에 가서 먼저 혼자 연습을 한 다음에 실기 수업을 들을 생각이었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이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아직 어둠도 채 가시지 않은 새벽 5시 반쯤이었고 그날따라 버스는 오지 않고 있었어요. 보통 지방이나 시골은 버스의 배차 간격이 늦기 때문에 꼭 시간을 맞춰서 오고 가고 하거든요. 정류장에는 저 혼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갑자기 제가 쿵 소리를 내면서 바닥으로 쓰러졌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몸이 말을 듣지를 않더라고요. 그렇게 몇 초인지 몇 분인지도 모를 시간을 쓰러져서 누워 있었던 것 같은데 머릿속으로는 꿈을 꾸는 건가, 이렇게 죽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지나서 그런 생각이 됐던 것인지 그것마저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머나, 학생, 정신 차려 학생! 어디선가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젊은 사람은 아니고 아줌마인 것 같았어요. 계속 정신 차리라고 누가 뺨을 때리는 것도 같은데 저는 하나도 아프지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하는데 팔다리와 몸을 꼼짝도 하지 못했고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악몽을 꾸다가 가위에 눌린 것처럼 말이죠. 나중에 구급대원의 말을 들어보니까 머리는 덜덜덜 떨리면서 입에서는 거품이 나오고 있었고 눈도 돌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아줌마가 저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저는 입에서 나오는 거품으로 잘못해서 기도가 막힌다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는 것도 처음이었고, 게다가 심장 마비까지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멀쩡하던 심장이었고, 공황장애 말고는 특별한 병도 없었는데, 젊은 사람이 갑자기 심장 마비라니. 그런데 나중에 구급대원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학생, 그 아줌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새벽에 아줌마가 우리한테 신고를 해서 우리가 최대한 빨리 출동한다고 했는데 학생도 알다시피 거기가 외진 마을이라 20분 정도 걸렸거든. 그런데 아줌마가 학생 얼굴을 기도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돌려놓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 우리도 깜짝 놀랐지. 키도 작고 삐쩍 마른 분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맞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기한 게 위급시 대처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도대체 누구지? 응급실까지 와서도 계속 괜찮은지 물어보길래 우리는 학생 엄마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부모님이 오신 뒤에 보니까 그 아주머니는 가고 없더라고요. 아주머니는 그렇게 아무도 없는 새벽의 시골 정류장에서 쓰러진 저를 안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약 몇십 분 동안이나 제 가슴을 두드리면서 호흡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박자에 맞춰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보통 공황장애가 있다고 심장마비까지 올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했습니다. 원인도 불명이라고 했고요. 하지만 평소에 안 아프고 멀쩡하던 젊은 사람도 심장마비가 올 가능성이 있기는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틀 정도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말이라도 한번 전하고 싶어서 제가 아는 선에서 그 키 작고 마른 아주머니를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어디서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신 것인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동네 사람들을 수소문하고 나름대로 알아봤지만 전혀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동네이고 사는 집들도 몇 가구 안 돼서 거의 다 식구가 몇인지 정도는 아는데 말이죠. 그래서 어떤 때에는 저를 위해 하늘이 보낸 천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죽을 뻔했던 고비를 넘기고 수능 시험도 보고 실기 시험도 쳐서 드디어 제가 원하는 애니메이션 학과에 입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이것저것 시간이 정신없이 흘러가서인지 강의 들으랴 친구도 새로 사귀랴 그림 연습도 하랴 바빠지니까 공황장애가 거의 없어졌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하더니 진짜로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병이 온데간데 없어지더라고요. 저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엘리베이터 타는 것이나 답답한 장소나 높은 곳에 올라가도 아무렇지도 않고 내려오고 나서야 내가 높은 곳에 있다가 왔는데도 괜찮구나 하고 신기해할 정도였어요. 신체 검사를 받은 후에 군대에서도 특별히 이상 없이 육군 현역으로 군복무를 했고 훈련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더 이상 공황장애 약을 먹지 않아도 큰 이상이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군대에 가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체력이 많이 길러진다던데 정말로 이전보다 더 살도 찌고 근육도 생기면서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전역을 하고 대학 4학년 졸업반이 되면서 취업 시즌이 다가오니까 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서인지 서서히 이 공황장애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온다 싶으면 공황 느낌이 나는 것인지 저조차도 신기해할 정도였어요. 이미 대학 생활과 군대 생활 약 5년을 하면서 완전히 다 없어진 줄 알았었는데 말이죠. 하는 수 없이 저는 다시 병원에서 공황장애 약을 처방받아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취업은 다 때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졸업하기 전까지는 제가 가고 싶은 애니메이션 회사로 입사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 학과는 몇 개 되지 않고 따라서 취직할 수 있는 회사들도 제한적입니다. 정말로 가고 싶은 만화 영화 회사에 가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이고 중소업체들은 작업 노동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죠. 쉬리릭하고 불과 몇 초도 안 되어서 금방 지나가 버리는 만화 한 컷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림 작가들이 수백 장의 스케치를 해야 된답니다. 물론 요새는 컴퓨터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서 비교적 작업 시간이 단축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든가 표정들은 직접 다 그려야 되기 때문이죠. 아무튼 만화 작가는 손으로 하는 노가다가 많기 때문에 어깨와 목, 등까지 전부 쑤시고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때마침 사귀던 여자친구와도 헤어져서 저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을 때였어요. 몇 달 뒤에 졸업을 하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백수가 되게 생겼구나. 여자친구도 내게 비전이 안 보여서 사랑이 식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우울하고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공황장애는 역시 없어지는 게 아니었구나 싶은 마음이 들면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제 인생 자체가 싫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루는 학교를 마치고 아르바이트까지 한 뒤에 자취방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밤 11시쯤 됐던 것 같은데 거의 집을 다 와서는 제가 또 갑자기 쓰러져 버린 것이었어요. 정말 갑작스럽게 누가 전원 스위치 버튼을 꺼버린 것처럼 픽 하곤 쓰러졌습니다. 넘어질 때에도 잘못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히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와중에 또 되도록 안 아프게 잘 쓰러져야겠다는 생각을 순간 했던 것이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역시나 고3 때처럼 병원의 응급실이었습니다. 저는 옷이 풀어 헤쳐진 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저를 두고 119 구급대원과 응급실 의사선생님 그리고 한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 환자는 제가 잘 알아요. 평소에 공황장애가 있었는데 지난 몇 년은 괜찮았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약을 먹는 것 같았어요. 6, 7년 전에도 쓰러져서 심장마비가 왔었는데 그때는 심폐소생술을 했고 곧 깨어났었어요. 아, 그렇군요. 보호자분 되시나 보죠? 어머니이신가요? 네? 아닌데요. 그러면 누구시죠? 그냥 저는 지나가던... 아무튼 저는 그럼 이만 가볼게요. 선생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황급히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아줌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는데 왠지 모르게 제가 처음 쓰러졌었던 그 날이 생각나더라고요. 왠지 그때 날 구해준 아주머니와 똑같은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상황에서도 있는 힘껏 아주머니를 불렀어요. 잠깐만요. 아주머니, 가지 마세요. 제가 어느새 깨어나 몸을 일으키며 부르는 소리를 듣자 그 아줌마는 가려던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는데 얼굴빛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짓을 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안절부절을 못하시며 가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어쩔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부모님이 제 쪽으로 오시는 것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곁에 서 있는 아줌마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영란아. 영란씨. 저는 왜 우리 엄마 아빠가 그 아줌마의 이름을 부르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쯤 되니 제 몸 걱정보다는 저 아주머니의 정체가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느낌이 단순히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거든요. 엄마, 저 아줌마 알아? 집에 가다가 내가 또 쓰러졌는데 나를 구해주셨다는데? 호진아, 몸은 괜찮아? 발작이 또 심하게 온 거야? 몇 년 동안은 괜찮았는데 왜 또 이러니? 아빠, 저 아줌마 이름 어떻게 알아요?
저분이 저번에 심장마비 왔을 때도 구해준 거예요? 호진아, 그게 실은 말이다. 아니다. 상황이 좀 수습이 되면 천천히 말해줄게. 일단은 무리하지 말고 몸부터 챙겨야지. 제가 아주머니의 정체를 캐묻기 시작하자 엄마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며칠 후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자 엄마가 조심스럽게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말이다. 이제 너도 알 때가 된 것 같구나. 피는 못 속인다더니 널 이렇게 2번이나 구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 아줌마는 엄마 친구야. 그냥 친구도 아니고 둘도 없는 친구였어. 너한테 속인 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한 고향에서 나고 자라서 절친한 자매 같은 사이였어. 여고 졸업하고 둘이 결혼을 했어도 근처에 살 정도로 중마고로 지냈는데 영란이는 어렸을 때부터 심장 쪽에 병이 있어서 산부인과에서도 너를 임신했을 때 산모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었지. 그런데도 영란이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렇게 힘들게 품어서 낳았는데 이번에는 영란이 남편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산업재해 사고로 한순간에 죽어버린 거야. 전기 감전사였는데 당시에 신문이랑 뉴스에도 날 정도로 큰 사고였단다. 네가 태어나고 100일도 안 됐을 때였는데 영란이 남편은 죽고 영란이는 몸이 아파서 길어야 3, 4년을 산다고 하고 정말 힘들고 슬픈 상황이었어. 그러다가 영란이가 나한테 키워보면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꺼냈고 우리는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 너는 모르겠지만 네 아버지도 몸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단다. 아예 아기 씨앗 자체가 없는 희귀한 체질이었어.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너를 결국 데려오게 된 거야. 그러면 지금 엄마 아빠가 내 친부모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 하지만 우리는 널 정말 자식으로 생각했고 키웠어. 그건 알지? 저는 그 소리를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아줌마의 정체가 궁금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정체가 제 친엄마라니요. 한동안 엄마의 눈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20년 넘게 엄마라고 불렀던 사람이 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저 사람이 내 친엄마가 아니라니.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인생은 모두 거짓이 된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 퇴원 후에도 며칠 동안이나 방 안에서 틀어박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친어머니는 심장 쪽에 병이 있어 저를 제대로 키우질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남편도 갑자기 죽어버린 상황에서 얼마 못 사는 자신보다는 오래오래 잘 키워줄 수 있는 지금 부모님에게 저를 맡겼던 것입니다. 고3 때 미술학원에 가다가 쓰러졌을 때 역시 저를 살려준 사람도 역시 그 아줌마, 아니 친어머니가 맞았습니다. 그분은 아주 가끔씩 새벽에 몰래 제가 학교 가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었다는데 마침 그때 제가 그런 일을 당한 것을 보고 알고 있던 대처법으로 저를 구해준 것이었지요. 친어머니는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을 때나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지체 없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2번이나 말이에요. 어쩐지 그래서 제가 당시에 누구인지 물어봤을 때에도 부모님은 모른다고만 하셨고 동네 이웃분들도 전혀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친어머니는 저의 근처를 맴돌면서 앞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저를 지켜주었던 수호천사 역할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동안 얼마나 제가 궁금하고 보고 싶으셨을까요? 얼마 못 살 줄 알았는데 계속 더 사시면서 아들을 데려올 수 없는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들을 깨닫게 되자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말도 못하시고 얼마나 그리워했을까. 친어머니가 하염없이 안타깝고 불쌍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를 낳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미술학원에 다니고 싶은 저를 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경제적으로 보태준 사람도 바로 친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우리 집 형편에 어떻게 매달 그 비싼 미술학원비와 입시학원비를 낼 수 있었을까 궁금했었는데 이제야 그 비밀이 풀린 것이었죠. 그 후 저는 친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뭐라도 사가야 하나 고민하다 길가에서 파는 예쁜 꽃을 들고 찾아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놀라시는 어머니께 진심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동안 저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제 말에 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오열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 저도 마음 한구석이 찡하더군요. 고맙다, 찾아와줘서. 일단 여기 앉아서 밥 한 그릇이라도 먹고 가라. 내가 꼭 밥을 해주고 싶었거든. 요 앞에 마트가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렴. 맛있는 된장찌개랑 여러 가지 해줄게. 친어머니는 제게 밥을 차려주고 싶다며 이것저것 장을 보고 오시더니 정성스레 밥을 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오랜 소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식에게 밥 한 끼 차려주는 것이요. 친어머니는 이제야 그리하게 될 수 있게 된 게 감사하다며 자기를 원망하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난 네가 날 원망할 줄 알고 나타나지 못했다. 근데 이리 원망도 않고 내가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원망은 무슨... 아니에요. 낳아주신 것으로도 이미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런 마음의 짐은 덜어놓으세요. 친어머니는 제 말에 하염없이 울며 고맙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토해내듯 나오는 그 울음 속에서 얼마나 저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셨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집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오길 잘했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가끔씩 찾아뵈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키워주신 부모님은 친어머니를 만나고 온 걸 알고선 잘했다며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저도 꼭 안아드렸고요. 동시에 저를 실제로 낳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낳은 자식을 그렇게나 애지중지하면서 예쁘고 사랑스럽게 대해주신 부모님에게도 큰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된 입장에서 과연 내가 모르는 아기를 그렇게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자문을 해본다면 저는 자신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저의 부모님이 이런 비밀을 얘기해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평생토록 친부모님이라고 믿고 당연하게 생각했을 텐데 엄마 아빠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떤 계기가 되었든지 간에 모든 이야기를 전부 다 털어놓아 주신 것도 고마웠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의 상황과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철이 들었기 때문이죠. 너는 누가 뭐래도 우리 아들이야. 내가 직접 낳진 않았지만 너는 엄마 아들이야. 그렇지? 그럼 엄마, 당연한 소리라고 그래.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지. 그럼 누구겠어. 그래, 우리 아들, 그렇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저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공황장애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심리적인 병이 단순히 학창시절 친구들 문제나 진학과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내 출생의 비밀에 대한 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모르죠. 또 앞으로 살다가 다시 몸이 아파질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저의 엄마들과 더욱더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몇 달 뒤에는 결혼도 앞두고 있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저만의 가정을 더욱 잘 꾸려보고 싶기도 하고요. 아내 역시 저의 이런 상황들을 모두 다 알고 있고, 때로는 저 자신보다도 저를 더 많이 알고 이해해주는 느낌을 받기도 한답니다. 키워주신 엄마와 친어머니께도 인사를 드렸는데 두 분 다 모두 마음에 들어 하셨고 아주 좋아하셨어요. 저는 지금 두 분의 어머니를 모두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키워준 엄마는 당연히 제 엄마이기 때문에 보고 싶고, 또 앞으로 더욱 효도를 해드리고 싶고, 낳아준 어머니 역시 가끔씩 만나서 아기 때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어머니는 병원 치료를 잘 받으셨고, 애초에 시한부였던 기간보다 훨씬 넘어 오래 살고 계시며, 저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은 친어머니께서 굉장한 부자가 되셨다는 것이었어요. 아기인 저를 보낼 때만 해도 남편도 죽고 형편도 어려웠는데 혼자 몸으로 악착같이 견디시면서 돈을 모으셨고 우연히 상속까지 받게 되시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도 많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만약에라도 친어머니가 돌아가실 경우에는 유산을 전부 저와 제 부모님 앞으로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부모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저는 마치 고전 명작인 키다리 아저씨의 주인공이 된 것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동화 속 여자 주인공처럼 고아는 아니었지만 남모르게 숨어서 저를 지원해주고 지켜준 사람이 있었고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친어머니였는데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이 마치 친어머니가 키다리 아저씨처럼 느껴졌어요. 저희 부모님 역시 그런 경제적인 대가를 바라고 저를 키운 것은 절대로 아니었지만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해피엔딩 동화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만화를 좋아하는 저는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미국 디즈니랜드에 가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가족과 함께 두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시고 꼭 디즈니랜드로 여행을 가보고 싶어요.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미래에는 저희 아이들에게도 두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하늘나라에 계시는 저의 친아버지 생각도 하고는 한답니다. 아마 영영 모를 뻔했을 수도 있었을 그 친아버지를 말이죠. 태어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어린 아들과 아픈 아내를 두고 갑자기 사고사해버린 불쌍한 그분을 기억하고 이제부터라도 마음속으로 추모하고 있습니다. 비록 평범하진 않은 가족사이지만 제가 용기를 내어서 공개하게 된 것은 세상에 많은 좋은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더라도 누군가 한 명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 공황장애로 힘든 생활을 하시는 분들께도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황장애는 평생 안고 가는 병이지만 확실히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림은 좀 그리는데 글재주는 정말 형편이 없네요. 지금까지 두서도 없는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